책상 옆 선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2022년에 1월이 또 거의 또 꺾여가고 있는데 시간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시간 좀 빨리 가요? 어때요? 너무 빨리 가고. 아, 그래? 그리고 일단 이게 새해가 시작되니까 약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 상태? 어, 한 살 한 살 더 먹어서? 예스. 그래도 시간이 좀 빨리 가는 편이면 나름 보람차고 알차게 보내고 있나 보네. 보통 그렇죠. 시간이 안 갈 때가 좀 되게 느슨한 타이밍이잖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 방송 준비를 잘 못했어요. 아니, 이상한 핑계 대지 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방송 준비를 잘 못했다. 그래. 시간이 없었다 이번 2주는. 진짜. 좋은 변명이네. 어쨌든 시간이 뭐 잘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날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추웠지 좀. 눈도 많이 오고 되게 추웠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는데 진짜 추워가지고 출근을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찬바람 맞으면서 하니까. 그래서 봄이 오기를 얼마 안 남긴 했는데, 그죠? 봄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생각 요즘 자주 했어. 여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름? 여름은 너무 멀었는데? 일단 봄 먼저 받고 여름으로 넘어가는 걸로. 날씨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네. 오늘 주제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할 건데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살면서 정확히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도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 인물. 한반도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율곡이, 그리고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율곡이 들어본 적 있죠? 들어본 적은 당연히 있을 테고. 네, 이 성리학을 도덕 시간에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진짜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나 이과 갔어야 했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선 철학 때문에 또 집어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엄청 집어던졌습니다. 율곡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혹시? 그 있잖아요, 그 헷갈리는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였지? 아직도 기억을 못하는데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그 뭐가 먼저냐, 뭐 이기론, 주리론, 주기론. 내가 진짜 너무 빡이 터가지고 던져버리고 막 그랬던. 기승이발 일도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단된 거 많은데 보통 이하면 그 우리나라 지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살면서 못 볼 수가 없는 인물이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긴 한데, 모자, 어머니랑 아들이 동시에 지폐에 들어가는 걸로도 유명하죠.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 율곡이의 어머니라고. 그 지폐 얘기 나와서 그런데 만원짜리 누가 있죠? 세종대왕이에요. 5만원권에는 신사임당. 5천원권에 누가 있지? 이황? 그쵸, 이황. 이런 것처럼 헷갈리는데 1,000원짜리랑 5천원짜리에 아저씨랑 할아버지 한 분씩 계시잖아. 1,000원짜리에 보통 할아버지가 있고 5천원짜리 아저씨가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만원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000원이랑 5천원권이 좀 헷갈렸단 말이지. 간단히 보면 퇴계 이황도 나중에 한번 할 거거든요. 조선 철학에서 딱 두 명만 꼽으라고 하면 이랑 이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할 텐데, 퇴계 이황이 당시에 똑똑한 걸로 유명했어요. 천재적인 성리학자로서 조선의 국학이었던 근본 학문인 성리학을 되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성리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중국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성리학을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이황과 이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똑똑한 퇴계 이황도 한 젊은 천재를 보고서 내가 천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 젊은 천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율곡이입니다. 퇴계 이황이 율곡이보다 나이가 더 많았어요.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당시가 1500년대 16세기 조선이거든. 그때 69세, 거의 70살까지 산 거니까 되게 장수를 했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겠죠, 퇴계 이황은. 율곡 이도 나름 호상이긴 한데 좀 일찍 돌아가시거든. 47살에. 그러니까 당연히 아저씨의 모습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5천원권이랑 1,000원짜리 중에 할아버지가 어디 있지? 저기 1,000원. 할아버지가 1,000원짜리 있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황인 거예요. 5천원짜리에는 조금 젊은 아저씨가 있죠.
그러니까 아저씨는 이인 거야. 쉽게 생각해서 할아버지는 이황이고 아저씨는 이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할아버지 이황은 다음에 조선 철학 2탄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은 조선의 낳은 한반도가 낳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율곡이이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율곡이이는 성리학자이자 정치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성리학 들어봤죠? 당연히. 네. 성리학이 뭐죠? 성리학이 잠깐 딴 길로 나와서 오늘 어차피 할 건 아닌데 잠시만 보면 이와기 그건 맞네. 어? 이와기. 그래 이야기가 맞지. 너무 싫어 진짜.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이 있잖아. 유학은 누가 만들었죠? 공자? 그렇죠. 공자가 만들고 이후에 맹자라는 사람이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유학이 정립이 되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는데 성리학은 그 중에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체계로 유학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성리학은 공자의 유학을 기본으로 주자라는 사람이 새롭게 해석한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듯이 성리학이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해보세요. 이미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유학이라는 게 있는데 왜 성리학이 필요했을까라고 보면 우선 조선 전에 중국 본토를 먼저 보면 공자와 맹자가 유학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했죠. 유학에는 어떤 핵심 개념이 있냐면 역성혁명이라는 게 있어. 들어봤어요? 역성이라고 하면 성씨를 바꾼다는 혁명이라는 거야. 옛날에 왕조 시대를 보면 왕의 성이 곧 권력이잖아. 그러니까 성을 바꾼다는 건 그 나라 자체를 갈아엎겠다는 거죠.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쫓아내야지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굉장히 좀 현대적인 학문이죠. 우리한테는 좋은데 당시에 왕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 예, 역적이지. 개빡치겠죠. 좀 얘네들이 먹물 좀 먹고 공부 좀 했다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서갱류 들어봤죠? 유학자들의 모가지를 다 쳐버리고 유교 문서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유교 탄압 정책 같은 거죠. 그런 걸 하게 된다고. 이렇게 탄압을 당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유학의 목숨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인데 이 유학이라는 게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옛날에 타버렸던 유교 경전 같은 것들을 조각 모음 해가지고 재해석한 학문이 훈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훈고학 약간 우리 옛날에 막 컴퓨터에 필요 없는 파일 모아가지고 휴지통에 버렸다가 다시 복구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내는데 훈고학이 다시 자리에 또 잡습니다. 중국의 주요 사상으로. 정치를 막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뭐든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 마련이죠. 훈고학도 점점 쇠락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중국을 다스리는 기본 학문이었던 훈고학이 망해가니까 정치가 안 되니까 당연히 세상이 혼란하겠지. 그때 뭐가 등장할까요? 흔히 말하는 종교가 등장한다고. 정치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백성들이 다른 곳에 의지하고 싶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굶어 죽고 못 살고 하지만 나중에는 좋은 데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새롭게 생긴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불교와 도교 쪽에서 근본적인 가르침 같은 것들은 좀 제외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사이비적인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고. 신선 노름 하고 싶고 윤회해가지고 좋게 태어나고 싶고 이런 것들 떠올리면 되겠죠. 지금 정치가 안 돼서 혼란하니까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종교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퍼지고 어떤 거 떠올리면 쉽냐면 우리 옛날에 그 궁예 있잖아. 관심법으로 막 사람 다 때려 죽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막 망쳐가고 있는 걸 보니까 공부를 했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볼 때는 좀 어이가 없겠죠. 멀리서 보고 있던 지식인들이 훈고학 이것도 이미 망해서 안 되겠어. 옆에 붙어있는 불교, 도교 너희들도 다 안 되겠어. 다 옥상으로 따라와 한 다음에 후드려 패려고 한다고. 그때 바로 등장하는 게 오늘의 주인공인 성리학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시에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기존에 있는 권력가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불교와 도교를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몸에 좋은 약간 유교를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유학에 있는 현실적인 내용이랑 도교와 불교에 있는 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모아가지고 주자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유학은 제가 좀 현실적인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념적인 어떤 사후세계라든지 영혼 같은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고. 왜냐면 당시가 그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전쟁으로 눈앞에 사람이 당장 죽어가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현실적인 실용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어떤 그런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개념들이 없는 거고 좋게 말하면 그런 걸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도교의 뭐 음양오행이나 아니면 불교의 뭐 지옥관 같은 거, 이게 사실상 인간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을 좀 몰아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전에 나나탄테 한번 말하긴 했었는데, 유교가 우리 보통 떠올리면 조선을 망하게 하고 원리 그쵸. 원칙만 강조하고 세상에 도움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인 근본 유교 같은 거는 되게 현대적인 정치 학문이라고. 위에 나왔던 역성행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에 거대한 중국 땅덩어리에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런 혼란한 상황과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자라는 양반이 중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용적인 학문일 수밖에 없는 거지. 나중에 공자는 4대성이 특집으로 한번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주자라는 사람이 상황에 맞게 유학을 조금 더 보완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리학이 어떻게 처음에 나왔는지 본 거고, 이후에 이게 조선에 들어오게 되죠. 조선에 이게 왜 들어왔을까요? 중국이랑 비슷해. 뭐든지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왔겠지. 고려의 국교가 뭐죠? 국가에서 인정했던 종교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이 불교와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뒤엎기 위해서 위화도 해금부터 시작해서 조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기득권 세력인 불교를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딱 보니까 성리학이라고 하는 좋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정치 감각도 들어있으니까 성리학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리학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천재 율곡이에 대해서 한다고 했죠. 율곡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16세기 조선이거든요. 당시에 조선의 성리학이 엄청 유명할 때야. 본토였던 중국보다도 더 꽃피웠다라고 할 만큼 전성기였는데, 그 스타트를 퇴계 이황이 끊었고 마무리를 율곡 이이가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황과 이이가 시대가 겹친다는 말이지. 이황은 1502년부터 1571년까지 사람이고, 이이는 1537년부터 1584년까지. 나이 차이가 꽤 나죠. 둘 나이 차이가 35살 나거든요. 나중에 이 얘기가 잠깐 나올 텐데, 청년 이이가 할아버지 이황을 만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16세기 조선에서 이미 유명하던, 또 중국까지 유명하던 이황과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샛별 같은 이이가 만나게 되고, 그 이황이 이이를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나도 나름 유명한 학자긴 한데 이이를 딱 보고 나니까 아, 쟤는 못 이기겠다라고 감탄을 한다고. 이런 모습을 봐서 알겠지만 이이는 당시 조선의 천재로 유명한 건 물론이고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에요. 막 이이를 막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단 말이지. 근데 조선을, 성리학을 이황이 시작을 하고 이이가 끝냈다라고 하는 말은 좋게 말하면 두 천재가 조선에서 활약했다는 말이 되고, 바꿔 말하면 너무 뛰어난 두 명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뭘 해도 눈에 띄지 않았던 거야. 나쁘게 말하면 조선이란 나라가 이이를 끝으로 발전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 물론 이건 이이 때문만은 아니고 당시에 임진왜란 같은 거 터지면서 국가에 좀 존망이 걸린 대사건이 터지고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이이가 죽기 전이 딱 임진왜란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조선의 황금기를 조선 초기라고 보는데, 조선 초기를 임진왜란 전까지가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황이랑 이이가 그때 사람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이후에는 조선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실제로 아직도 이황 학파, 이이 학파가 남아있고 유교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전국을 넘어서 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다. 퇴계 이황은 다음에 돌아옵니다. 이이로 다시 돌아갈게. 잠깐 딴 얘기 해보면, 율곡 이이가 5천원권에 들어있다고 했잖아. 이거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나 생각에 5천원권이 우리나라에 처음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나? 바뀐가 말고. 원래 처음은 70년대에 나와. 72년에. 72년에? 5천원권에 등장하면서 율곡 이이가 그림이 들어가겠지. 근데 좀 웃긴 게, 처음에 저 이거 찾아보니까 처음에 5천원의 율곡 이이는 약간 서양 사람처럼 들어가 있어. 아, 그림체가 바뀐다고? 코가 오똑하고 아이홀이라 그러나 눈 깊이가 엄청 깊은 이태리 사람 같이 그려져 있다고.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또 사람들이 이상해 보였는지 한번 개편을 하면서 동양인 남자가 들어가게 되고 약간 좀 굉장히 무서운 엄한 할아버지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게 한 번 더 개편을 해서 지금 우리 신권에 있는 좀
푸근한 아저씨의 이미지로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실제로 이의 초상을 보면 현재 신권의 인상 같은 좀 푸근한 게 더 맞긴 한데 초상화는 푸근한데 실제 이의 성격은 어땠을까? 어르신에게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약간 좀 독단적인 독고다이 스타일이었어요. 푸근한 느낌보다는 깐깐하고 매섭고 좀 전형적인 남들을 잘 무시하는 천재의 느낌이었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보다가 자신의 좀 성에는 안 찼을 수도 있겠지. 주위 사람들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랑 디스 배틀한 걸로 유명하고 주위에서 이 일을 인정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일을 좀 말리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네가 똑똑하고 네 말 맞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랑 랩 배틀 한번 하고 나면 상대방 멘탈이 깨지는 걸로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너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하지 말아라고 막 말린다고. 당대 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적이 많고 미움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유명한 거는 그냥 미친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단 말이지. 조선의 아이돌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못 건드리면 내가 오히려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이의 적들이 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 약간 전형적인 만화책 주인공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싸가지 없는 건 뭐 그렇다고 쳐도 왕한테도 눈을 이상하게 뜨기로 유명했거든요. 보통 왕 하면 틀린 말 좀 해줘. 아,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넘어갈 만한데 이는 뭐 맞습니다가 아니라 처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지. 약간 말티즈 보는 느낌이에요. 말티즈가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성격이 더럽잖아. 이가 16세기 조선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날뛸 때 그 왕이 당시 왕이 유명한 선조거든요. 임진왜란의 숨은 주인공이기도 하죠. 선조한테 나라가 왜 이 꼴이고 뭐가 문제고 당신이 잘해야 됩니다라고 보통 경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 디스랩을 하니까 선조가 화가 나겠죠. 그런데도 한번 담가버릴까 하다가 하지 못했던 게 이란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고 이런 똑똑이를 함부로 내쳐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막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려요. 대충 이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는데 근데 위에 건 좀 장난이긴 하고 실제로 선조가 이 일을 함부로 못 대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일을 막 좋게 보진 않았어. 이가 말하면 뭐 네 말 맞다라고 하면서 이의 실질적인 정책이나 의견을 받아들여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게 양반들이 왕한테 좀 공식적으로 개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사직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직서를 내면 왕이 좀 사직서 찢어버리고 좀 달래주고 막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사직서를 이의가 내면 선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집에 가 집에 보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선조도 이의가 좀 불편했던 것 같아. 이런 장면이 자주 있는 걸 보면 이의도 능력은 뛰어났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의가 죽기 한 2년 전에 선조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지 이의를 불러가지고 이조판서를 시키거든요. 이조판서 하면 지금으로 치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권 같은 걸 휘두를 수 있는 거의 최고 직책인데 거기에 앉혀놓고 갑자기 이의를 전폭적으로 밀어줘요. 주위에서 이의를 막 공격하거나 하면 그거 다 커트해버리고 이의를 막 보호해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시켜주는데 이때가 이미 이의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뛰어난 학자인 건 당연하나 조금 오만하고 독단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고 뛰어난 정치가였다라고는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정치라는 게 맞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맞는 말을 현실에 녹여내는 게 더 중요한데 현실에 녹여내지 못했던 것 같아. 이게 인간 이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개만 더 볼게. 이의하면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10만 양병설 떠올라요? 많이 들어봤죠. 이게 그 보통 사극에서도 기억나요. 그 옛날 불멸의 이순신 할 때 이의가 이의 역할 맡은 사람이 양 이거를 육성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간언 올린 것까지 기억나. 그 장면. 임진왜란 때? 이게 보통 낱낱 말했던 것처럼 임진왜란 전에 이의가 선조한테 군대 10만 명을 훈련시켜서 외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 그러니까 역시 이의는 남다르구나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데 이게 실제로 그랬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실제로는 뭐 전쟁 직전에 10만 하라고 하니까 약간 현실에 어긋나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 하긴 했는데 너무 급박했다? 모두가 다 그때는 전쟁 날 거를 막 하고 있었잖아.
근데 사실 몇 개만 보면 이이가 당연히 국가 안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군대 양성을 해가지고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첫 번째로 10만의 군대를 양성하자고 했다. 두 번째로 그 10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임진왜란에 대비하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해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보통 이게 선조실록에 들어있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선조실록이 없거든요, 이게. 선조실록에 있다라고 하면 팩트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게 실제로는 선조 수정실록에 있다고. 수정실록은 말 그대로 후대에 선조실록을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추가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선조실록은 당연히 있고 그 이외의 내용을 덧붙여서 수정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수정본에는 없고 선조실록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583년에 이이가 찾아와서 나라가 오래 태평하다 보니 군대와 식량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큰 적이 침범해 오면 어떤 지혜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만 남아있고, 이후에 나오는 10만을 만들고 왜구를 대비하자고 하는 거는 수정실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수정실록은 이이의 지지자들이 후대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록되었다가 보기가 힘든 거지. 또 당시 조선의 입장을 보면 임진왜란이 1592, 1592년에 발생했고 위에 나왔던 선조실록의 기록은 1583년인데 간극이 좀 길죠. 9년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당시 조선의 적은 일본이 아니었다고. 조선이 일본을 무시하다가 일본한테 맞게 되는 게 임진왜란이고, 조선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 있죠. 오랑캐들이 내려오는 게 신경 쓰여가지고 국방의 중심이 항상 북쪽이었거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섬나라 왜구들이 약탈하는 건 문제였는데 걔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다? 좀 일으킬 준비를 한다는 걸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이가 당시에 군대를 모으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해도 그건 아마 외나라 전쟁보다는 위쪽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오랑캐들을 막기 위한 취재가 아니었을까라고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역사라는 게 사실 뭐 해석의 학문이라 가지고 당시에 있던 사람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아니면 알 수 없긴 한데, 이이가 10만 군대를 외란에 대비해서 양성하고자 했다는 건 좀 팩트로 보기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국방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국가 안정을 이이가 선조에게 끊임없이 말했다. 그 정도가 사실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뛰어난 정책을 쳤던 정치가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 이제 주제가 나오는데 율곡 이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오늘 거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이하면 빠질 수 없는 낱낱이 좋아하는 이기론 짧게 한번 하고. 저 다음 주에 안 올게요. 좋대요? 안 돼. 무조건 와야 돼. 그리고 이이의 대표 저서 중에 성학지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선 철학 1탄 마무리할게요. 시작합니다. 율곡 이이 1536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강릉 가봤어요? 가봤죠. 강릉에 유명한 게 뭐가 그 있어? 오죽헌도 가봤습니다. 오죽헌 하면 그 이제 신사임당이 살던 집으로 유명하죠. 거기서 실제로 이이 선생님의 외가 쪽인데 거기서 신사임당이 이이를 낳게 돼요. 어렸을 때 아명은 현용이라고 해. 신사임당이 이이를 낳을 때 태몽에 검은색 용을 만났대요. 그래서 현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은 남녀 차별도 심하고 막 여자가 시집가면 친정에도 한 번도 못 가고 그런 게 남아있는데, 그거는 조선 후기의 악습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나름 살기 좋은 나라다 보니까 남녀 차별 같은 게 좀 덜하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아들, 특히나 장자한테만 물려주는 게 없고 딸 아들에게 골고루 물려주는 게 평범했던 시기거든. 거기다가 결혼을 하면 여기 아내 쪽 집에 가가지고 살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좀 크면 넘어오는 게 보통 기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모습은 조선 후기의 악습 같은 거라 보면 되겠지. 좀 안타깝죠.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당연히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랑 옛날에 쓰던 한국말이랑 다를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이이 하면 그냥 이응 이렇게 쓰는데, 이 씨를 저기 북한에서는 뭐라고 쓰지? 리라고 쓰지. 그치. 그 더 전에는 니은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앞에 이 할 때 앞에는 니라고 쓰고 뒤에 이는 당시에 지라고 발음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가 아니라 당시에는 뭐 니지 정도로 불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름 너무 예쁘다. 예뻐? 니지. 난 좀 이상했는데. 진짜? 이름 너무 힙하고 예쁜데. 뭔가 한국 이름에 니은 들어가는 게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니지. 어쨌든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버지의 성함이 이원수라는 사람인데
한양 근처에서 관직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였던 신씨 집안은 엄청 잘 나가던 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신사임당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의 외할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괜히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면 딸이 눈치 볼까봐 일부러 자신의 집안보다 낮은 집안에 시집을 보내서 시댁에서 큰 소리 떵떵 치게 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 외할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집안도 나쁜 건 아니고 관직을 하는데 신씨 집안이 너무 컸던 거지. 이가 실제로 남긴 기록에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남아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이 조금 눈치를 보고 살다 보니까 아빠가 엄마에 대한 신사임당에 대한 좀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아들 이도 천재라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화려하게 활약을 하니까 아들에게도 딱히 살갑게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의 나이 4살이 되면 책을 읽고 책을 읽다가 문장부호 같은 거 틀린 것들을 다 집어낼 정도로 똑똑했다고 하고, 6살에서 이제 오죽헌에서 아버지의 본가였던 파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파주의 율곡리라는 곳에서 살게 되면서 율곡이라는 그 호를 따오는 것 같아. 율곡이 밤나무가 자라는 뭐 계곡이라는 뜻이래요. 이때 율곡 2가 되고 6살 때 이미 그 율곡리에서 시를 짓고 책을 읽는 게 취미였대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 그의 나이 13세, 1548년에 13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생이죠. 과거 시험 진사시에 합격합니다. 합격이 아니라 장원 1등을 해요. 나한테 하나 물어볼게. 당시에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거를 보통 합격하는 평균 연령대가 몇 살일 것 같아? 한 30? 어떻게 알았어? 보통 30살 합격이 보통 평균이거든요. 좀 높게 보면 거의 35살이라고 보는데 13살 초등학생 아이가 거기서 1등을 한 거예요. 이미 평범하지 않죠. 초등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거니까. 시간이 좀 흐릅니다. 16살 1551년에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준비를 하게 되고, 어린 나이에 그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은 율곡이가 의지할 곳이 없어. 아버지랑도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불교에 관심을 가지거든. 당시 조선은 유교를 받들고 불교를 억제하던 시기인데 이때 이가 불교에 빠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생각해 보면 그 스님들이 막 전쟁에 나오고 조선 시대에 지어진 유명한 절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조선에는 불교를 억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시에도 절을 짓고 스님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성리학이라는 게 양반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게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와닿는 게 없겠지. 불교같이 지금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다음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하는 게 더 중요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불교가 아직까지도 위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교가 지금까지도 조선부터 유명하게 남아있는 거고, 이이가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 빠졌던 게 당시에도 되게 큰 이슈였거든. 성리학자인 이이가 불교에 빠졌다는 것은 약간 종교적으로 볼 때 이단 같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이이가 실제로 관직에 나가서 공무원 생활할 때 이이를 음모하는 약간 라이벌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합니다. 너는 성리학 공부 안 하고 불교 공부했잖아, 이단 놈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이가 기죽고 있지는 않았겠죠. 다 말로 후드려 패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나름 큰 사건이다, 당시 조선에서. 1555년 그의 나이 20살 때 3년상 마치고 불교 공부도 그만하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유학 공부를 합니다. 22살 1577년에 노씨라고 하는 부인이랑 결혼을 해요. 당시 나이로 22살 결혼이면 굉장히 늦은 거거든. 보통 15살, 16살에 결혼하는데 16살에 어머니 3년상을 치르다 보니까 결혼을 못하고 좀 늦게 해요. 23살 1558년이 되면 그 유명한 사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만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황은 당시 조선에서 이미 최고의 학자의 위치에 있었고 이이는 이제 슬슬 치고 올라오던 천재였는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이이도 그 싸가지 없던 이이도 이황에게는 존경을 표시하게 되고 이황도 와 얘는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를 쓰냐면 이런 시를 쓰는데, 병든 나는 여기에 갇혀 봄도 비춰 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대가 찾아와 내 마음이 상쾌해졌다. 이름난 선비에게는 헛된 명성이 없음을 알겠고 지난날 몸가짐이 부족했던 것이 못내 부끄럽다. 즉
이란 놈이 나를 부끄럽고 두렵게 할 정도로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도 당연히 이황을 존경했겠죠. 물론 학문적으로는 나나스 말했던 주기론, 주리론, 이기론 같은 것들로 서로 또 토론을 하긴 하는데 서로 좀 좋아했던 것 같아. 막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뭐 그런 거 있죠. 서로를 좀 좋아했던 것 같고 23살이 되면 또 심심해가지고 과거 시험 한 번 더 봐요. 당연히 그냥 또 장원급제합니다. 26살이 되면 3년이 흘러서 1561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3년상을 또 치러요. 3년상을 2번 치렀다는 말은 그의 나이 가장 중요한 10대, 20대에 6년을 좀 나쁘게 말하면 허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3년상을 마치자마자 29살에 책 한 번 쭉 읽어보고 다시 한 번 더 과거 시험에 가가지고 대과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속과, 대과, 별시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옛날 얘기 들었던 장원급제에서 금이환영하는 거는 거의 다 대과 얘기하는 거라 보면 돼.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가 이전에도 계속 시험을 보긴 했잖아. 근데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1차 시험만 보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시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행정직 보고 막 사법고시 보고 해가지고 총 7군데에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이때가 29살인데 그것도 그렇고 이때 이한테 어떤 별명이 붙냐면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가지고 구도 9번 장원한 놈이다 라는 별명이 붙는다고. 13살부터 과거 시험 심심할 때마다 한번 봐가지고 합격하고 1등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9번 장원을 하게 되고 이거는 약간 지금으로 치면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뭐 일반 행정 같은 거 다 패스한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29살에 호조 좌랑이라고 하는 국가의 약간 식량 같은 거 관리하는 관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탄탄대로를 걷게 돼요. 32살이 되면 1567년 선조가 즉위하거든요. 이때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가 선조를 딱 보고 견적을 잘못 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 저 사람은 사회를 잘 이끌어갈 만한 성군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속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선조하면 임진왜란으로 나라 말아먹고 자기 목숨만 중요시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팩트긴 한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좀 똑똑한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가 아, 쟤는 좀 잘 가르쳐가지고 성군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 이와 선조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1571년이 되면 태계 이황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상복을 입고 슬퍼하면서 존경하던 선배님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지금 계속 선조 밑에서 일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원봉사라고 해가지고 선조가 하루는 신하들 불러가지고 물어본다고. 야 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신하들 같으면 아 뭐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아니면 뭐 하늘에 제사 한번 올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가 이런 말 해요. 인심과 세도가 이 지경인 것은 전하의 교화가 훌륭하지 못한 것 때문 아닙니까? 네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인이 되려는 뜻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질이 영민하나 똑똑하나 분발하지 않으니 노력하지 않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해버려요. 절대왕정 시대에서 사실상 미친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언을 하는 건데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이런 모습? 되게 충신이다. 충신이야? 난 너무 좀 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했는데.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너무 강경한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평범하진 않긴 한데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이긴 난 사람이다. 왜 난 사람이지? 범인이다 범인. 그렇다고 선조가 또 이의를 내칠 수도 없었겠죠. 당시에 이의가 또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꾹 참고 있다가 이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의를 그냥 좀 멀리하게 돼요. 너는 앞으로 앞쪽에 앉지 말고 뒤쪽에 앉아라고 좀 멀리 낸 다음에 나중에 이의가 사직서 내면 그 수리해가지고 집에 막 보내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몇 번의 일 때문에 선조와 사이가 좀 서먹했던 것 같아. 1582년이 되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선조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이의를 불러가지고 이조 판사에 앉혔다고 했죠. 이때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해줍니다. 인사권, 정책 같은 걸 결정할 수 있는 걸 다 권한을 준 다음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의 꿈을 펼쳐봐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때가 이미 이의가 나이가 많아서 병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을 잘 하지 못하고 2년 정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1584년 그의 나이 47살에 사망하게 됩니다. 약간 선조가 병든 걸 알고 부른 거 아니야? 아 일부러? 일부러 약간 기록에 좋게 남으려고? 약간 이빨 빠진 호랑이 다 됐다. 마지막에 빼먹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좀 안타까운 조선의 역사였던 것 같고
천재로 태어나서 어린 날 사랑하던 어머니를 잃고 잠시 방황했죠.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조선을 헤집고 다니면서 세간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왕에게조차 참지 않았던 한반도 최고의 천재이자 아이돌이었던 율곡 이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가 율곡 이이의 생이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런 이기론에 묻혀가지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 뭐지 미인전 같은 거 진짜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 갑자기. 아 깐깐한 천재였던 이야기가. 그 뭐지 그 뭐야 진사에도 장원합제하고 그걸 어떻게 각오를 3번을 봤는데 3번 또 다 장원급제한 거잖아. 그거를 미인전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어.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13살에 합격을 했는데 왜 공무원을 안 했냐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시험 본 게 약간 지금으로 치면 1차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건 맞죠. 1차 시험에서도 사람들 막 경쟁해가지고 당시에 양반 놈들 막 일도 안 하고 10년, 20년 책만 읽어가지고 30살에 합격하는 건데 초등학생이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 대단한 거긴 한데 13살에 1차 시험 한번 보고 좀 쉬운 거여서 지금으로 치면 일반 행정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법고시 같은 거 보면서 한 번에 7군데서 동시 장원을 한 거지. 총 9번. 그러니까 확실히 평범하진 않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입장에서는 답답했을 수 있겠죠. 아니 책 한 번 보면 당연히 다 아는 거고 다 외워야 되는 건데 그걸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천재로서의 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좀 분란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으면 어때요? 그런 좀 우여곡절이 많지만 천재의 삶을 살고 싶어? 아니면 지금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지금 같은 삶을 한번 살아봤으니까 천재 한번 돼보고 싶네요. 주위에 적이 많더라도? 네. 힘들더라도? 한번 독고다이로 한번 살아보겠다. 사람 똑같구나. 저도 그래. 그러니까 한 번쯤은 멋있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한반도가 낳은 최고의 천재 이왕을 율곡 이이를 마무리하고 다다음 시간에는 이기론 짧게 할게요. 길면 재미없으니까 짧게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성학지묘라고 하는 이이가 남긴 최고의 성리학 책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선 철학 1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